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속빈 강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관계도 속이 비어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죠. 저의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신뢰 없는 관계의 비참함을 느꼈고 결국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기로 했어요. 오늘 저는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과 그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마 듣다 보면 답답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깨달음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랑 오빠를 독립적으로 키우셨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어릴 때는 왜 그런지 몰라서 불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가르침이었는지 알게 됐죠.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일이에요.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이나 워터파크 간다고 자랑했는데 저희 가족은 시골 농가로 한 달 동안 자급자족 체험을 하러 갔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죠. 엄마, 왜 우리만 이런 데 와야 돼요?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간다던데. 우리 가족은 돈 쓰면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남을 이며 얻는 만족감을 더 소중히 여겨. 네가 직접 해봐야 왜 그런지 알 거야. 그래도 더운 날 밭에서 일하는 게 무슨 재미예요?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봐. 네가 직접 기른 걸 먹어보면 느낌이 달라질 거야. 솔직히 그땐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툴툴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감자를 캤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감자로 만든 요리가 식탁에 올라왔는데요. 한 입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캔 감자예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상하네. 그냥 감자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봐라, 너도 땀 흘려 얻은 성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조금은 알겠지? 다음에 또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엔 농사 말고 다른 것도 배워보자. 세상엔 직접 해볼 만한 게 정말 많어. 그 경험 이후로도 부모님은 항상 독립성과 도전하는 삶을 강조하셨어요. 그런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오빠와 저에게 스며들었죠. 중학교 여름방학 때 오빠와 제가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동네 벼룩시장에서 우리가 안 쓰는 물건이랑 팔찌를 팔았는데요. 처음엔 다들 살까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신기하다며 사가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직접 만든 것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진짜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직접 돈을 벌었을 때 그 뿌듯한 기분은 정말 이루말할 수 없이 좋더라고요. 이런 삶의 태도를 물려주신 부모님은 자신들한테도 예외가 아니셨어요. 본인들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죠.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가게를 물려받지 않고 처음부터 작은 가게에서 곰탕을 팔기 시작하셨거든요. 가족들도 처음엔 의아했죠. 아빠, 왜 할아버지 가게 안 이어받으세요? 할아버지 가게도 잘 되는데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남의 가게를 물려받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만든 가게를 운영하는 게 그게 더 의미 있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신 고집이 참 대단해. 고생스럽긴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만든 가게에서 사람들이 줄 서는 걸 보고 싶어.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의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여기 곰탕 진짜 맛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더니 나중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일부러 찾아와 곰탕을 사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주말이 되면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곤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아빠가 손수 일구신 결과라는 걸 알기에 저도 오빠도 마음 한편이 뿌듯했고 부모님이 보여주신 노력과 성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부모님께 의존하기보다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가능하면 학비를 지원받지 않으려고 했고 취업 준비할 때도 알바하면서 자격증이나 취업학원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벌었죠. 저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부모님이 강조하셨던 독립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왔어요. 직장에서도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했고
그런 모습 덕분인지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남편에게는 꽤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면서 끝을 냈죠.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민주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프로젝트도 끝났고 고생한 팀원이랑 밥 먹는 거 나쁜 일 아니잖아요. 저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요. 다음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용기 내서 말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런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저 민주 씨한테 관심 있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나 싶어서 얼떨떨했죠. 평소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고백을 하니 그 상황이 매우 어색했죠. 네? 좀 갑작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민주 씨 지켜본 지 6개월은 됐거든요. 맡은 일 하나도 안 놓치고 독립적으로 해내는 모습 진짜 멋졌어요. 저의 남편의 말에서 그의 고백이 진심인 걸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던 터라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보셨다니 감사하네요. 하지만 제가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럼 제가 천천히 설득할게요. 부담 갖지 말고 기회만 주세요. 그 이후로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가왔고 결국 남편의 진심과 노력이 통해 사귀게 되었어요. 1년 정도의 연애를 거쳐 남편이 저에게 청혼했을 땐 이미 저도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신뢰를 느끼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 부모님은 예상대로 간단하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너희들만 행복하면 아무 상관없다고요.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고 그렇게 저는 결혼이라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었죠. 우리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쿨한 면을 좋아했어요. 요새는 처가살이라고 해서 사위들도 처가 눈치를 보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반면에 남편은 제 부모님이 터치가 없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처가의 얼굴 좀 비춰라 이런 소리도 일절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경제적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 요구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참고로 말하는 건데요. 저희 남편은 우리 집안이 그냥 평범하게 요식업하는 집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집안 이야기를 자랑처럼 떠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저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이 일군 결과를 제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남편이든 시댁이든 우리 집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 그대로를 봐줬으면 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음식점 운영하신다, 곰탕집 하신다고만 말했죠. 남편은 우리 아빠가 그냥 동네 프랜차이즈 곰탕 가게 사장인 줄만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남편은 우리 집안이 먹고 살 만한 집안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속속들이 알진 못해도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는 걸 알았죠. 반면에 시댁의 형편은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혼 준비했을 때 남편이 그 부분이 신경 쓰였는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고 나면 양가 도움 없이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보는 게 어떨까? 상관은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자기 표정이 좀 안 좋다.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으니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그냥 부모님 두 분이 스스로 풀칠할 수 있는 정도야.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걸 신경 써. 난 애초에 도움받을 거 크게 바라지도 않았어. 그래도 좀 신경 쓰이잖아.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해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남자라고 꼭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당신이 우리 힘으로만 살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 진짜? 야, 그렇게 말해준다니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지. 대신 서로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해. 돈 문제든 뭐든 숨기지 말고.
도움 안 받겠다는 건 우리가 둘이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당연하지.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나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 그 결심대로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양가 도움 없이 맞벌이로 생활비를 각출하며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집에서 물건을 찾다가 남편 서재로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가계부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 가계부가 아니라 남편 돈으로 따로 쓰는 가계부 같았죠. 그냥 흘깃 보고 지나치려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가계부 한 구석에 부모님 용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돈 쓰는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건 제가 모르는 내역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가계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부모님 용돈이라고 적힌 거? 이거 당신이 쓴 거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린 거야? 그게 미안해. 그냥 내가 알아서 드리고 싶었어. 우리 서로 돈 쓰는 건 투명하게 하기로 했잖아. 왜 이런 걸 나 몰래 해? 미안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당신 부모님처럼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 힘들게 사시는 게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좀 챙겨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부부인데 이런 건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랬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다음부턴 꼭 말할게. 당신이 용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러워. 다음부터는 우리 이런 일은 꼭 상의해야 해. 나는 부부로서 서로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알겠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 느껴졌고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 입장에서 부모님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제 부모님이 힘드셨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선물이라며 상자 2개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받아.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선물이야? 캐시미어 목도리야. 자기 부모님께 갖다 드려. 장인 장모님 거 똑같은 걸로 2개 샀어. 아이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선물까지 챙겨준 거야? 당연하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위가 생겼는데 이런 건 또 받으셔야 하지 않겠어? 장인어른이 필요 없다고 하셔도 내가 드리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내심 감동을 받았어요. 평소엔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던 남편이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며칠 전 남편에게 성질을 부렸던 게 더 미안해졌어요. 정말 고마워. 이런 것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럼 됐어. 장인어른 장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나도 잘하고 싶어. 당신이 이런 생각도 다 하고 갑자기 달리 보이네. 암튼 고마워. 진짜 감동이야. 저는 다음 날 친정에 갔어요. 남편은 다음 날도 야근인지라 둘이 같이 못 갔지만 그래도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남편이 엄마 아빠 드리려고 산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걸 다. 돈 있으면 너네들이나 쓰지 뭘 이런 걸 사와. 필요 없는데. 엄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준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요. 그래 사왔는데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우리 사위 마음씨가 참 따뜻하네. 너도 참 좋은 남편을 뒀구나. 여보 이리 와봐. 이거 우리 사위가 선물해 준 거래. 아빠도 다가오시더니 선물을 풀어보시고선 한참 동안 살펴보시다가 살짝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부들부들한 캐시미어 목도리에 촉감에 감탄하신 듯 했어요. 평소에 이런 세심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빠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흐뭇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부모님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보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부엌에서 곰탕을 넉넉히 포장해 주시면서 저에게 시댁에도 나눠드리라고 하셨어요. 집에 가져가서 이서방 좀 먹여. 우리 가게 곰탕 기가 막힌 거 알지? 원래는 우리도 집에 와서 먹고 이웃집에도 나눠주려고 가져온 건데
이거 그냥 너네가 가져가라. 우리는 또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아, 그리고 챙겨가는 김에 이것도 챙겨가. 한가 좀 사왔는데 이서방 한가 좋아하니까 좀 가져가. 알겠어요, 엄마. 아이고, 묵직하네. 뭘 이렇게 많이 챙겨줘요. 너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뭘 많다고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심지어 이렇게 좋은 캐시미어 목도리 선물도 받았는데. 그리고 곰탕은 넉넉히 싸줬으니까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려라. 알았지? 알겠어요. 와, 진짜 손이 모자랄 정도네. 아빠, 이거 나 다 못 들고 갈 텐데 차에 실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주차장에 같이 내려가자. 집에 친정 부모님이 싸주신 곰탕을 싣고 돌아갈 때 뜨거운 곰탕만큼 제 마음도 훈훈해져 있었죠. 이 곰탕을 시부모님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죠. 저는 다음 날 시댁에 곰탕을 드리러 갔죠.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이랑 같이 갈까 했는데 약속이 있다고 하니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랑 같이 갈 거 아니면 잠깐 곰탕만 전해주고 오면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시댁에 갔는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됐죠.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어쩐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시어머님 드리라고 곰탕을 주셔서 가져왔다고 이것만 드리고 갈 거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먼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패션에 관심 없는 제 눈에 보기에도 소재부터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새 옷 사셨어요? 너무 멋지신데요? 어머, 네가 알아보니까 기분 좋다. 우리 아들이 사줬어. 내가 평생 이런 거 입어본 적 없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효도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이런 코트를 사줬다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어머님이 계속 코트 자랑을 하시는데 솔직히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어른 앞이니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말했죠. 남편이 이 코트를요? 정말 좋은 선물 받으셨네요. 어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렇지. 아이고, 우리 아들도 완전 엄마 물건이라고 칭찬을 하더라. 이거 엄청 신경 써서 골랐다고 하대. 시어머니는 신나서 계속 코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방 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제가 있는 걸 보고 표정이 순간 굳더니 당황한 얼굴로 물었죠. 당신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쩐 일로 시댁에 있어? 약속 끝나고 온 거야. 근데 당신은 어쩐 일로 온 거야? 어차피 올 거면 나한테도 말하지. 당신이 친구랑 약속 있다는데 같이 가자고 하긴 그렇잖아? 아이, 그래도 언제는 줘야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아니, 며느리가 시댁 오는 게 이상한 일이야? 평소에는 어머님 잘 챙기라고 하더니 막상 오니까 왜 왔냐고 그러네? 아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와서 놀랐다 이거지. 남편의 찔리는 표정을 보니 더 화가 났지만 시부모님 앞에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서 더는 뭐라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코트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나오는 길에 차에 타자마자 폭발해버렸어요. 당신 어머니 코트 산 거 얘기 왜 안 했어? 아이, 좀 사면 어쨌다고 그래. 엄마 평생 고생만 하며 사신 거 잘 알잖아. 이번에 한번 효도하고 싶어서 산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명품 코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대우했어야지. 목도리는 코트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니, 지금 장인 장모님한테 더 싼 거 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좀 섭섭하네. 당신은 왜 그렇게 칼 같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당신이 좀 개인주의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정말 삭막하고 매정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연애할 땐 우리 부모님이 간섭 안 하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삭막하다고 하다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당신 연애 때는 우리 집 간섭 안 하는 게 좋다더니 이제는 개인주의적이라 삭막하네, 매정하네 뭐라고 하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내가 뭘 언제 변했다고 그래. 그냥 너무 집안 환경이 다르다는 거지. 우리 집은 솔직히 사랑 많고 정 많은 집안이지만 당신 집안은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정말 정이 넘치면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챙겼어야지. 정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남들에게 더 잘한다던데. 당신은 뭐야?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랑 차별 대우하는 거 정 많은 게 아니라 쫌팽이 같아. 뭐라고? 쫌팽이라고? 당신 지금 너무 심한 말 하는 거예요. 심한 말? 당신이 양가 부모님 대우를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내가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 거야? 그만 좀 해. 이게 이 정도로 싸울 일이야? 아, 정말 답답하다. 내가 더 답답하다. 왜 이게 화날 일인 걸 몰라? 그날 차 안에서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그 후로도 서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이기적인 남편의 효자 본성이 결혼 후 이렇게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는 어찌어찌 화해를 하게 됐지만 하필 더 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셨거든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평소에도 아버지가 너무 무리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다행히 크게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친정오빠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아버지 안세가 안 좋으신 거 봐. 대체 얼마나 무리하신 거야. 그러게 분점이 늘어난 뒤로 쉬는 날이 없으셨잖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걸까 오빠? 아니다. 너희 탓 아니야.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 분이잖니. 하나하나 직접 손대야 직성이 풀리는 양반이잖아. 내가 그렇게 월급 사장 한 명 쓰자고 해도 듣질 않으시더라. 그렇다고 건강까지 망가질 만큼 일을 하시면 어쩌자는 건지. 아유 아버지도 참. 그러게 말이다. 이제는 이 양반이 고집 부려도 사람 써야지. 남의 손에 못 맡기겠다고 우겨도 어쩌겠어. 계속 이러다가 사람 한 명 골로 가게 생겼는데. 엄마, 정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 써야 하시면 저희가 도우면 어때요? 은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오빠,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사실은 방금 얘기 듣고 그 얘기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버지 일을 돕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빠와 제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덕분인지 대화가 술술 이어졌고 우리도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돕겠다는 제안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시며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너희까지 나서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 키운 자식들인데 이런 걸로 부담을 줄 수는 없어. 그리고 너네들도 각자 하는 일이 있잖니. 엄마, 부담이라뇨.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맞아.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진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은주랑 제가 분점대 맡아서 관리할게요. 저도 퇴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일 도와볼게요. 아버지의 평생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이 무슨 퇴사 얘기야. 안 된다.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들은 신경 꺼. 하지만 저와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엄마한테 져줄 수 없었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퇴원한 후 오빠랑 함께 친정을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엄마 아빠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버지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무리하시다가 큰일 나요. 이렇게 쓰러지셨는데도 우리까지 나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번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만들어. 니네들이 하는 건 안 된다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버지,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러다 또 쓰러지시면요. 아버지 건강이 무너지시면 가게고 뭐고 그때부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빠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부모님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게를 통해서 더 배우고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만든 결과물을 이어받아 더 키워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랑 은주 성격 아시잖아요. 우리 둘 새로운 도전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부모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이건 저희한테도 큰 경험이 될 거예요.
아이고, 참나 안 된다니까. 가정도 이미 꾸린 것들이 무슨 새로운 경험 타령이야.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하던 일이나 잘해. 잠깐만 여보. 너네들 그러면 정말 잘 운영할 수 있어? 아버지는 오빠와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저와 오빠의 설득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빠는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은지 잘 운영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여보, 애들한테 넘어간 거야?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 나 좀 말 좀 하게. 은연아, 은주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힘들 텐데 괜찮겠냐?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든 어차피 쉬운 일은 없잖아요. 저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도 오빠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알았다. 그런 너희 말대로 해보자. 대신 정말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억지로 하는 건 원치 않으니까. 아이고, 결국 자식들한테 넘어갔구만. 아휴,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 대신에 후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와 오빠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물론 저에게는 고비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저와 함께 사는 남편을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3일이 지난 후 저는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싶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제 퇴사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꽤 긴장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여보,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관둔다고? 회사 관두면 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 아빠 가게 도우려고. 이번에 쓰러지신 거 알잖아. 가게 관리하시느라 너무 힘드셔서 결국 병까지 얻으신 거. 장사하겠다고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아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아빠가 계속 고생하게 놔두라는 거야? 혼자서? 그 연세에 이렇게 쓰러지셨으면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하지 않아? 아니, 정 필요하면 알바생을 더 쓰면 되잖아. 굳이 당신이 직장까지 관둬가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해? 알바생 가지고는 안 될 일이니까 그렇지. 아니, 가게가 여러 군데라 그걸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게 관리하는 일은 알바생한테는 맡길 수 없잖아. 에? 가게가 여러 개라고?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남편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결국 자세히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운영하셨던 본점이 잘 돼서 분점이 여러 개 늘어났다고 그 가게들을 다 관리하시다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나는 장인어른이 평범한 가맹점주인 줄 알았지. 그렇게 가게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당신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집안 자랑하는 성격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음식점 하신다고 말한 것뿐이야. 뭐 낯간지럽게 그런 걸 자랑해. 그래도 난 당신 남편인데 자세히 알려줬었어야지. 내가 당신네 집안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는 게 어이가 없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아빠가 쓰러지셨고 이대로는 가게도 아빠 건강도 모두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빠랑 나 둘이 도우려고 하는 거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인 손가락을 천천히 두드리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고민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의 눈빛에는 이해와 혼란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제가 한 이야기를 곱씹으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은 마침내 입을 열었죠. 남편은 부모님이 많은 지점을 혼자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걸 남편도 잘 알지 않느냐며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게 맞는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직장을 관두는 것은 너무 큰 결정이 아니냐며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물었죠. 남편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직장을 그만둔다는 제 결정이 갑작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남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두었고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최대한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 안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퇴직금도 넉넉히 나올 거고 부모님 가게에서 월급도 받기로 했어. 지금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장사일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난 괜찮아. 이건 단순히 가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까.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가족이긴 하지. 장인어른 쓰러지셨으니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고. 열심히 도와드려. 장인어른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겠네. 고마워. 당신 이렇게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남편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끝내 이해해줘서 다행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결심한 일이니만큼 앞으로 잘 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커지더군요. 퇴사를 하고 친정가게의 새로운 지점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나름 보람도 느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가 저와 오빠에게 보여주신 감정은 여러 가지였어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계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오빠와 함께 이렇게 도와줄 줄은 몰랐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죠. 저는 엄마에게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빠와 제 성격을 잘 아시지 않느냐고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건 엄마도 잘 아시지 않냐고요. 엄마는 그래도 저희가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서주니 마음이 짠하다고 하셨지만 아빠가 이렇게 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만약 무리하게 되면 저도 오빠도 바로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눈에 띄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 내내 표정이 밝아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아주 장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얼마나 잘했는지 인정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뭔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빨리 말해보라고 하니 잠시 망설이는 듯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반성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저를 약간 놀리려는 듯했죠. 남편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썩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부모님 용돈 사건, 코트 사건 등의 일이 있었잖아요. 또 어떤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불안불안했죠. 제가 남편에게 답답하니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하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친정에 효도할 수 있도록 본인이 허락을 했으니 시댁에도 효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서로 공평하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저는 제발 그 촉이 틀리기만을 바랐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퇴직한 뒤 받은 퇴직금의 절반을 자신의 부모님께 보냈다고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냐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한 일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철이 없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충격과 황당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죠. 뭐라고? 당신 내 퇴직금을 멋대로 가져갔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왜 그래? 내가 못할 짓 한 사람처럼. 그럼 그게 못할 짓이지 잘한 짓이냐? 내가 말했잖아.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당신 친정 돕는 걸 허락했으면 반대로 내가 우리 집 돕는 것도 허락해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그니까 그 돈을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맘대로 가져다 쓰냐고. 그나저나 내 퇴직금은 어떻게 가져간 거야? 아이, 당신 기억력이 뭐 금붕어야? 내가 우리 엄마 코트 사드렸을 때 용돈도 그렇고 코트도 그렇고 자꾸 내 맘대로 돈 쓴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투명하게 관리하자며. 그래서 당신 공동통장 비밀번호 말고 우리 개인 계좌 비밀번호도 다 공유하자고 했잖아. 그리고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싹 다 서로 공유했고 기억 안 나? 그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 퇴직금을 가져간 거야? 내가 그런 의도로 공유하자고 했어? 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예민? 과민 반응? 당신 지금 도둑질을 합리화하고 있어. 내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정당화까지 해? 그게 왜 도둑질이야? 당신도 우리 집안을 돕고 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챙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난 내가 직접 돕는 거지 당신 보고 우리 집안 도와달라고 말 안 했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내 돈을 맘대로 가져가는 건데? 부부끼리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어? 와, 나 정말 이해 못하겠어. 순간 제 머릿속에 남편과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사단이 됐다는 걸 깨닫자 너무 어이가 없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내 꾀에 내가 넘어갔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거죠. 저는 점점 더 이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화를 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남편은 듣고도 흘려버리는 듯했고 자기 합리화로만 일관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실망을 넘어 절망감까지 밀려왔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한다면 나도 더 따질 생각 없어. 더 이상 이 대화를 할 가치가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가. 당신이랑 한방 쓰기 싫으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각방을 쓰겠다는 소리야? 아니, 그냥 아예 집 나갈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여전히 계속 지 생각만 옳다고 하고 있네. 한번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해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싸운 그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죠.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허탈했고 저는 앞으로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친구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더군요. 제가 준 돈 잘 받았다며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아직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직금을 제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열이 확 치밀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친구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너그러운 친구는 제 사정을 설명하자 다행히 이해해줬죠. 고마운 친구였어요. 제가 친구 집에 머무르는 동안 남편은 끊임없이 저한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당신이 서로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하자고 하지 않았냐며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태도에 너무 열이 받아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모든 전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와 함께 남편이 보낸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첨부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거 보시라며 어머님이 받으신 퇴직금, 사실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가 보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실이 담긴 증거를 시어머니께 보내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더군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의외로 태연한 표정으로 절 맞이했습니다. 아유, 왔니? 얘 들어와서 얘기하자. 네 문자랑 녹음본 받고 깜짝 놀라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사정 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화난다고 싸우고 나가는 게 어딨니? 어머님,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제 퇴직금을 멋대로 가져간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부부는 일심동체인 격인데 아이 네가 회사 그만두고 친정부모님도 오려고 했잖아. 그랬으면 우리 아들도 솔직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제 돈을 가져가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제 허락도 없이 남편 멋대로 한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예,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할 말 있다. 우리 아들도 너처럼 회사 그만두고 우리 도와주겠다고 할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책임감 있게 회사 다니고 있잖아. 이것저것 따지면 우리 쪽도 할 말 많다. 우리 아들도 효도한 것뿐이야. 이런 걸로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라. 너도 덕분에 너네 친정가게 매일매일 가잖아. 안 그래? 효도는 본인이 번 돈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제 돈은 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머님, 퇴직금 돌려주세요. 제 거 퇴직금 돌려달라고요. 아이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네. 이미 받은 돈인데 어떻게 다시 돌려줘. 그리고 나도 요새 돈 필요한 데가 많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아이 너 우리 집 며느리지 않니? 그러니까 결국 안 돌려주시겠다는 거죠?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둘 다 참 뻔뻔하네요. 뭐라고? 예, 너 어른한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어? 어른이라고 아랫사람 돈을 멋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지금 이 상황을 합리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돈 돌려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야, 세상에 살다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들을 줄 몰랐네. 아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누가 전화를 하는 거야. 예, 너 좀 기다려봐. 전화 좀 받으려니까.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뜬 이름이 눈에 띄더군요. 바로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니 급기야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 집에서 머무는 동안 제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 고소장 사진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당신의 행동이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말이죠. 저는 시댁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메시지를 보냈고 마침내 남편이 그걸 본 모양이었어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한테까지 그 내용이 다 들릴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고소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아들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엄마가 집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주셔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자기 인생이 망하게 생겼다면서 지가 보낸 돈을 엄마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를 바란다면서 제발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 통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쓴웃음이 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못내 불만인 듯 또 적반하장으로 굴더군요. 준 돈을 다시 가져가다니. 아이 참 기분 나쁘네.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네, 이건 제 돈이에요. 처음부터 제 돈을 가져간 게 잘못된 거잖아요. 돌려주셔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참 우리 아들도 이런 년이랑 결혼해서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어. 아이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인정머리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을까? 냉정하기가 무슨 서리발 같아. 어머님, 걱정 마세요. 더 이상 이런 년 안 보게 해드릴게요. 그 아드님과 저는 남남이 될 거니까 꼴 보기 싫은 제 면상 안 보고 사셔도 될 거예요. 뭐? 이거는 또 무슨 소리야? 야, 돈 준 걸로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었어? 저는 절규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시댁을 바로 나왔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이혼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요. 남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시댁에 나와 바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애걸복걸했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친정에 와도 전화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니 결국 또 사고를 치더군요. 오전에 동사무소에서 민원일을 보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종업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남편이 테이블을 닦고 있더군요.
종업원들은 남편을 보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가주시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들리지 않는 듯 테이블을 빡빡 닫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반가운 척 다가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출근했네? 당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나 당신 도우려고 왔지. 우리 마누라 고생하는데 도우려고. 안 도와줘도 되니까 좀 꺼져. 당신 없어도 일할 사람 많거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여기 와서 일해보니까 내가 당신 이렇게나 바쁘고 고생스러운 걸 몰랐어. 당신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관리하려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웃기지 좀 마.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을 준다는 소리를 해. 내가 당신 도움 원했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알았으니까 기회를 줘. 우리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은 무슨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이미 끝났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유일한 새 출발이야.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친정오빠가 한 손에 국자를 들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오빠는 열이 잔뜩 받은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국자를 단단히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얼굴에는 화를 억누르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순간 멈칫할 만큼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야, 내가 아까 나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네가 감히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네가 우리 가게에서 뭘 하려고 해? 당장 나가. 아니, 형님 진정하세요. 저 그냥 대화하려고 왔어요. 대화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미 끝날 일을 뭘 더 줄줄 끌려고 해. 당장 나가라. 남편은 친정오빠가 국자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오자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겁에 질린 얼굴로 제 뒤로 숨더군요. 눈앞의 꼴이 너무 한심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내 뒤에 숨으려는 순간 저는 냉정하게 그의 머리채를 단단히 잡아채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급히 가게를 허둥지둥 떠났습니다. 종업원들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친정오빠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오빠는 저런 인간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정말로 정리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오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죠. 저 역시 결심을 굳히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요. 별거 기간 동안 저는 차근차근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쉽게 이혼해주지 않았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남편이 버티는 바람에 생각보다 이혼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편의 유책 사유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저의 승리였어요. 법적으로 남편과 완전 끝난 날 느낀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자유로웠고 더 이상 전 남편이라는 족쇄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마무리된 지 한 달 정도 된 날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손님인 척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진짜 거머리도 아니고 끈질기더군요.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한참 바쁜 와중에 나타나서 저를 불러 세우며 말을 걸더군요. 저는 짜증을 내면서 남편에게 축객령을 내렸어요. 손님,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요. 이렇게 사담할 시간 없으니까 주문할 거 아닌 이상 그냥 나가주세요. 뭐 잠깐 이야기 나누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해? 언제 봤다고 저한테 반말질이세요? 저는 손님 누군지 모르는데요. 댁 같은 사람은 우리 가게에 받을 손님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전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리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듯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런 뻔뻔함이 대단해요. 저것도 타고나야 한다니까요. 당신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 손님이야. 이런 식으로 내쫓는 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당신이 이래도 되는 줄 알아?
아, 그러셔요? 그럼 뭐 신고하세요. 벌금 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난 당신 내쫓는 게 벌금보다 훨씬 속 시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꺼져요. 진짜 너무하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내가 이미 많이 용서해줬다는 건 알고 있어? 당신 횡령죄 배임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워낙 바빠서 그냥 넘어간 거야. 착각하지 마.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기서 뭐 경찰 부를까? 저번에 영업방해죄로 신고 못했는데 이번엔 진짜 신고해봐. 진짜 더럽게 깐깐하네. 그래, 간다 가. 난 말이야, 당신과 나눌 건 아무것도 없어. 뭔가 착각하나 본데 지금도 당신은 내가 이미 많이 용서해준 거야. 그건 알고 있니? 다시 한번 또 말하지만 당신 횡령죄하고 배임죄 삼을 수 있었던 거 내가 워낙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 준 거라고. 그러니까 새겨들어. 알았어? 횡령죄 소리가 나오니까 그건 또 무서웠나 봐요. 움찔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인간은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그 모습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고생했던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은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그 인간하고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고 저는 오롯이 친정 식구들과 가게에만 집중했어요. 친정 사업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었고 저도 바쁜 일상 덕분에 이혼의 아픔이 금방 사라지더군요. 가게를 확장하고 사업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 제 삶은 점점 안정되고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친정 식구들과 함께여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이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잘못된 관계는 미련을 버리고 정리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비루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